1720년 자금성은 환영하지 않았다. 집어삼켰다. 제국의 황금색으로 칠해진 좁은 복도는 조용한 생물의 내장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차가운 돌바닥 아래 15살 소녀의 발걸음은 타는 듯한 짙은 자스민 향기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삼켜져 사라졌다. 그녀는 궁궐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었다. 여성들을 소화하는 시스템에 먹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늙은 황관이 규칙적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의 길게 드리운 그림자는 칼날 같았단다. 그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자신을 따르는 이가 그저 또 한 조각의 신선한 고기, 선택받는 것이 은총을 의미한다고 믿는 또 다른 존재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착각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곳에서는 여성의 몸이 그 몸을 차지한 여인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만져지는 것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모든 시선, 모든 몸짓, 모든 속삭임은 기록된 법이 아닌 조용한 처벌에 의해 규제되었다. 실수한 자들은 심판받지 않았다. 그들은 지워졌다.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그곳에서의 첫날 밤은 순결을 잃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영혼이 서서히 비워지는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등을 돌릴 수도 없었다.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직접 마주 볼 수도 없었다. 먼저 도착할 수도 없었다. 허락 없이 나갈 수도 없었다. 사람이 될 수도 없었다. 이에 대한 기록된 법은 없었지만 그곳을 거쳐간 모든 여인들은 알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소녀의 이야기는 그녀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수세기 전 권력의 기둥이 톱니바퀴로 변한 여인들의 몸으로 세워졌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청나라의 황실 하렘은 이국적인 변덕이 아니라 남성 권력을 통제하고 번식시키고 즐겁게 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기계였다. 모든 후궁은 사랑이나 자발적인 매력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가문의 혈통, 기질, 생년월일과 같은 차가운 계산에 의해 선택되었다. 13살의 소녀들은 의례적인 장터에서 가축처럼 검사받았다. 14살에는 침묵하는 법, 연습된 섬세함으로 움직이는 법, 자신을 3인칭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15살에는 자신의 이름을 잃었다. 남은 것은 침묵과 규율로 조각된 형상, 칠해진 입술과 꽉 조인 허리뿐이었다. 여성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형성했다. 황제는 아내들에게 둘러싸여 살지 않았다. 가능성들에 둘러싸여 살았다. 모든 여인은 도박이었다. 후계자를 낳을지도 모르는 자궁, 그의 하늘의 남성성을 강화할 몸. 그는 소수를 한 번 이상 보았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황실의 극장을 지탱했다. 모든 발걸음을 감시하는 환관들, 모든 여성의 월경 주기를 기록하는 서기관들, 비단 장갑을 끼고 자궁을 검사하는 의사들, 그 주에 어떤 몸이 기회를 가질지 결정하는 산파들. 하렘은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수직미로였고, 올라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밟는 것을 의미했고, 떨어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였다. 붉은 벽과 황금 지붕을 가진 자금성은 모든 문 뒤에 명예로 위장된 복종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다. 방금 도착한 소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은 소환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고 울지 않았다. 무릎을 꿇었다.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를 희생물로 바쳤다.
만약 그녀가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 황제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그녀 가문의 피는 대대로 축복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명예라는 가면 뒤에는 모든 사람이 아는 현실이 있었다. 소수만이 살아남았다. 약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많은 얼굴을 기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몇 개의 유용한 자궁이면 충분했다. 나머지는 그림자였다. 남성들의 구경거리를 위한 살아있는 장식처럼 복도를 채우는 장식적인 인물들이었다. 유교, 제국의 법, 그리고 미신이 뒤섞여 이 기계의 존재를 정당화했다. 여성은 순종해야 했다.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었다. 성행위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모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수사하게 불과했다. 현실은 마른 피와 질식할 듯한 향수 냄새가 났다. 궁궐의 모든 구석은 상징들을 담고 있었다. 기다리는 몸들을 숨기는 병풍, 음과 양의 융합을 흉내내는 용이 새겨진 침대, 여성들에게 연기해야 할 이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된 거울, 커튼은 친밀함을 보호하지 않고 질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저항이 싹텄다. 나이든 후궁들은 새로운 후궁들에게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쳤다. 삐걱거리지 않고 무릎을 꿇는 방법, 영혼을 잃지 않고 미소 짓는 방법,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쾌락을 가장하는 방법, 특정 몸짓은 암호가 되었다. 꽃을 배열하는 순서, 구석에서 음정이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의 눈에 띄게 숨겨진 작은 개성의 속삭임. 하지만 모두가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복종의 연극 속에서 길을 잃었다. 다른 이들은 감히 반항했다. 그리고 고립, 광기, 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몸으로 대가를 치렀다. 몇 주가 지나면서 소녀는 더 이상 아이처럼 걷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시선이 끊임없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옆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실제로 따라다녔다. 자금성에서 권력은 잠들지 않았다. 눈꺼풀이 없었다. 침묵 속에서도 지켜보았다. 그녀는 곧 첫 번째 규칙을 배웠다. 황제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들어설 때도, 무릎을 꿇을 때도, 옷을 벗을 때도, 심지어 피를 흘릴 때도. 지친 비단 얼굴을 한 노련한 후궁은 그녀에게 말없이 반원을 그리며 도는 법, 황제의 턱 아래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는 법, 굴복이 우아한 몸짓인 척하는 법을 가르쳤다.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는 법, 소멸되지 않고 침묵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움직임이 아니었다. 말이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미천한 종, 이 낮은 후궁, 결코 나라고 하지 않았다. 결코 나이라고 하지 않았다. 나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하렘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위협이었다. 언어는 그녀를 좀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는 입에 대명사를 강요했다. 나중에는 생각 속에서 어느 날 밤 독성 연고치 수놓인 병풍 앞에서 그녀는 예전의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다. 기능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밤의 의식 동안 그녀의 몸은 고통스러워도 뜨거워도 숨이 막혀도 소리를 내지 않고 반응해야 했다. 침묵은 순결 이상이었다. 그것은 안무된 복종이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젊은 여인, 금이 간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고통의 마른 신음소리를 흘렸다.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는 황관들의 처소로 보내졌다고들 했다. 여성들이 유령이 되는 림보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복종하고 청소하고 이름 없이 늙어갔다. 그때부터 주인공은 침묵을 위해 목구멍을 훈련했다. 혀를 깨물고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었다. 그녀는 의식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다. 한 부분은 떠다녔다. 다른 부분은 마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안에 숨어 있었다. 바로 이 해리 상태에서 그녀는 병들기 시작했다. 열병이 아니라 부재로 인한 것이었다. 황실 의사는 아무런 결함도 찾지 못했다. 맥박은 안정적이었고 혀는 분홍빛이었으며 혈액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 무언가가 더 이상 맞지 않았다. 그녀의 일부는 다른 곳으로 떠났고 다시 불러올 수 없었다. 절대적인 침묵의 규칙은 그녀의 기억 또한 좀먹기 시작했다. 이름 붙여지지 않는 것은 사라진다. 그리고 달주기 감시가 시작되었다. 모든 분비물, 가벼운 메스꺼움, 식욕의 변화는 가능한 임신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축복이었다. 실제로는 함정이었다. 의심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거짓 보고는 그녀에게 영원히 낙인을 찍을 수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몰랐다. 죽는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인지. 몇 주 동안 그녀는 연금술사처럼 자신의 몸을 관찰했다. 체액을 연구하고 배고픔을 의심하고 소변을 징조처럼 읽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끼고 떨면서 상궁에게 알렸다. 소문은 그녀의 두려움보다 빠르게 퍼졌다. 그녀는 밤낮으로 감시당하며 격리되었다.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비옥한 자궁은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 감금 동안 그녀는 유용하다는 것에 진정한 대가를 이해했다.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릇이 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눈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직 발걸음 소리와 청동 항아리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남았다. 며칠 후 의심은 기각되었다. 물리적인 처벌은 없었지만 그녀의 명성은 밝은 옷에 엎질러진 차처럼 얼룩졌다. 몇 주 동안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 달려있는 하렘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추방이었다. 마침내 다시 불려갔을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3명의 여인이 황제의 침실로 불려갔다. 그때 그녀는 가장 잔인한 규칙을 알게 되었다. 의례적인 경쟁이었다. 같은 남자를 나누면서도 가짜 미소를 지었다. 연습된 손길, 평가되는 몸짓, 가장된 욕망. 각자는 영혼이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더라도 쾌락을 보여줘야 했다. 총에 받는 여인이 장면을 지휘했다. 다른 이들은 따랐고, 때로는 만지고, 때로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아무도 다음 주에 누가 불행해질지 알지 못했다. 황제의 총에는 향과 같았다. 짙고 더덥고 자신의 불에 의해 소모되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황제는 한마디도 없이 일어섰다. 3명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남기고 떠났다. 누군가 움직일 허락을 줄 때까지 마비된 채로. 한 명은 소리 없이 울었다. 다른 한 명은 자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깨어 있었다. 단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날 밤은 그녀가 말로 생각하는 것을
멈춘 밤이었다. 그녀는 몸짓, 냄새, 리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땅의 떨림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동물들처럼 하렘은 그녀를 길들이지 않았다. 비단에 쌓인 말없는 야생의 존재로 변모시켰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든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살아남는 것이 도자기와 금으로 된 이 정글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유일한 동사였다. 하지만 몸이 가장 먼저 항복했다. 비명도 피도 아닌 침묵으로. 어느 날 몸은 단순히 반응을 멈췄다. 등은 예상했던 가벼움으로 돌지 않았다. 혀는 암기된 문장 중간에 멈췄다. 피부는 더 이상 황제의 손길에도 그의 명령에도 떨지 않았다. 기계는 녹슬고 있었다. 다른 후궁들은 그녀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그녀의 고개 숙임은 너무 느렸다. 그녀의 절은 때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하렘에서 섬세함은 미학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였다. 복종하지 않는 몸은 위험한 몸이었다. 복도에 속삭임이 돌았다. 병이 난 걸까? 가장하는 걸까? 늙어가는 걸까? 그녀는 겨우 17살이었다. 하지만 2번의 겨울이면 가장 어린 꽃도 시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 때문에. 어느 날 밤, 황제의 처소에서 돌아오던 중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연꽃 모양의 대리석 기둥 앞에 쓰러졌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눈을 뜬 채로 있었다. 마치 대리석이 인간보다 더 정직한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처음으로 그녀는 궁궐의 의료부문으로 옮겨졌다. 치유보다는 참회와 같은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진단은 여성의 피로였다. 수액 주사와 마사지, 그리고 공허한 조언을 받았다. 하지만 손상은 구조적이었다. 어떤 차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었다. 황태우에게 보고되었고 예고 없이 후궁의 이름이 밤의 달력에서 지워졌다. 설명도 선택도 없었다. 그녀는 궁궐 심장부의 더 낮은 곳에 위치한 멀리 떨어진 어둡고 외진 방으로 옮겨졌다. 그것은 성벽 안의 주방이었다. 오래된 병풍과 마른 꽃들 사이에서 그녀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무언가 바뀌었다. 황제가 병에 걸렸다.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간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신의 벌이라고 말했다. 확실한 것은 그의 방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었다. 권력은 다른 경로를 통해 순환하기 시작했다. 대신들, 장군들, 황자들, 그리고 하렘은 흔들렸다. 젊은 여인들은 잊혔다. 총애받던 여인들은 절망했다. 노련한 여인들은 부처에게 공양을 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자금성에서 황제의 죽음은 애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고였다. 갇혀 있었음에도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소문들을 들었다. 그는 더 이상 먹지 않는다. 2명의 환관만 만난다. 유언을 쓰라고 지시했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끝이 아니었다. 황실 의례는 일부 후궁들이 황제와 함께 묻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모두가 아니었다. 단지 원하는 사람들만. 하지만 그곳에서 원한다라는 것은 복종을 의미했다. 여인들은 죽음을 기리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용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황제는 신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독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기계를 만든 외로운 남자였다. 그녀는 도망치거나 반항할 계획이 없었다. 단지 복종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었다. 옥 제단 앞에서 시를 낭송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상복을 입으라고 했을 때 그녀는 자수 없는 흰색 옷을 선택했다. 그와 함께 묻히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모호하게 살짝 고개를 숙였다. 예도 아니요, 아니요도 아니었다. 모호함은 그녀의 저항 방식이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를 비난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황제와 함께 죽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는 소환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시 옮겨졌고 이번에는 궁궐 단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정학 중 하나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더 이상 쾌락이나 정치에 봉사하지 않는 여인들이 살았다. 전 후궁들, 살아있는 과부들, 소멸해가는 정권에 원치 않는 증인들, 금도 향수도 없었다. 차가운 벽과 억압된 기억만이 있었다. 3달 후 황제가 죽었다. 그들은 그에게 용 문양의 비단 옷을 입혔다. 그의 장기를 옥 항아리에 봉인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만트라로 그의 영혼을 소환했다. 하렘의 깊은 곳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끝은 죽음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동안의 망각이었다. 황제의 죽음은 정화를 가져왔지 안도를 가져오지 않았다. 환관들은 기록을 불태웠다. 여인들의 수를 다시 세었다. 일부를 재배치했다. 다른 일부를 해산시켰다. 방들은 잠겼다. 전각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봉인되었다. 그녀는 장례식에 불려가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이나 눈물, 경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의 부재는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새로운 정권은 옛 것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지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녀처럼 기억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진 여인들은 위협이었다. 위험이었다. 비단 뒤에 숨겨진 것에 대한 불편한 기억이었다. 새로운 황제는 자신의 하렘을, 새로운 총애하는 여인들을, 새로운 게임을 가져왔다. 과거의 여인들은 장애물이었다. 어떤 이들은 산속의 불교 사찰로 보내져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이름을 다시 부여받았다. 처벌로서가 아니라 상징적인 해체의 방식으로 쓰였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잇는 법을 배울 것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그것조차도 할 것을 요구받지 않았다. 이름 없는 정학에 일도 없이 경비병도 없이 버려졌다. 종교에도 정치에도 모성에도 유용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궁궐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범죄에 가까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반영은 지워졌다. 병 때문이 아니라 방치 때문이었다. 피부는 빛을 잃었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해졌으며 목소리는 내면의 속삭임이 되었다. 다른 과부들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 복도를 공유하고 시선 없이 식사를 하고 달력 없는 세월을 보냈다. 시간은 해체되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의식을 만들었다. 천장에 균열을 세고 발걸음 소리를 분류하고 어렴풋이 기억하는 여인들의 이름으로 마른 잎사귀에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완전한 소멸에 저항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밤에는 물소리, 박쥐 날개소리, 들보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이야기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달에 한 번 환관이 약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움직이거나 파괴하고 싶지 않은 동상처럼 그녀를 살려두기 위해서였다. 어느 여름 폭풍 후에 길을 잃은 젊은 하녀가 실수로 그녀의 정악으로 들어왔다. 그녀를 보자마자 하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이었다. 그 시든 얼굴과 깊은 눈을 가진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동안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두 무언의 시대 사이에 조용한 인식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젊은 여인은 도망쳤다. 얼마 후 후궁의 월경은 멈췄다. 임신 때문이 아니라 비워짐 때문이었다. 목적을 기다리기에 지친 몸은 안에서부터 꺼져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폐경이라고 불렀지만 그녀에게는 안도였다. 15살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자궁은 제국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모의 땅이었다. 그리고 그 불임 속에서 그녀는 자유를 찾았다. 죽음은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았다. 의식도 애통함도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그저 움직임을 멈췄다. 한 하인이 새벽에 그녀를 발견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들은 그녀를 무덤도 이름도 없는 익명의 묘지에 묻었다. 잊힌 수백 명의 여인들 중 또 한 명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조각되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보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남았다. 복돼 축축한 밤에 버려진 벽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떠돈다. 때때로 누군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듯한 가벼운 숨소리가 아직도 들린다고들 한다. 공식적인 역사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를 집어삼킨 시스템은 계속 숨쉬었다.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벽으로. 하지만 문화, 의무, 미덕으로 위장된 동일한 규칙으로. 모든 세대의 새로운 하렘이, 모든 하렘의 큰 눈과 온순한 무릎을 가진 소녀들이,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누군가, 궁녀, 황관, 살아있는 그림자, 속삭였다. 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녀는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형이었다. 아무도 끊지 못한 사슬의 고리였다. 왜냐하면 모두가 어느 시점에서 침묵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견디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저주는 이름 없이 죽는 것이 아니었다. 그 침묵을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반복으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었다.